안녕하세요. 이 시대 청년들의 오늘을 묻는다. 이웃집 청년들 진행을 맡은 미래당 대변인의 우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의 주제는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늙었다. 평균 연령 55세. 올해 2019년 기준으로는 58세고요. 남성 비율은 무려 83%, 그리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OECD 꼴찌 수준입니다. 20, 30대 국회의원은 전체 300명 중에 3명이죠. 전체 비율은 1%인데요. 우리나라 2030 숫자가 전체 비율의 28%인 거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45세 미만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 좀 찾아봤습니다. 대략 한 6.7% 정도가 45세 미만이었는데요. 국회 전체 3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50대 인구는 전체 861만 명인데요. 근데 국회의원은 거의 절반이 50대입니다. 특정 연령대가 국민을 과잉대표하고 있고 특히 청년들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그런 현실, 과연 좀 자연스러운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며칠 전 핀란드에서는 34살의 최연소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산나 마린이고요. 그녀는 27살이던 2011년 고향인 탐페레에서 3인당의 시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2015년에 국회의원에 당선됐고요. 교통부 장관을 재직하고 지금 현재 3인당 대표로 선출된 핀란드 정치계의 샛별입니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는 39살이고요. 우크라이나의 올렉식 혼차크로 총리는 35살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또한 39살의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핀란드의 총리인 마리는 당선되고 나서 내 나이와 성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새삼스럽게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좀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는 50대 이상의 전유물이 되었을까요? 이로 인해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웃집 청년들은 이런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대한민국 정치계의 샛별 이웃집 청년을 소개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정치 크루 대표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저희 얼마만에 뵙죠? 네, 뭐한 2주 됐나요? 네. 네. 여기 그냥 미래당 당사를 제가 오늘 처음 왔는데 미래당 분들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또 근데 이렇게 본진에 들어온 건 또 처음이라 네.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오늘 본진 털리는 날인가요? 그런가요? 저희 본진에 별거 없는데. 네. 네. 그 정치 크루, 청년 네. 정치 크루 그래도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희 청년 정치 크루는 정치권에 있는 청년들끼리 뭐 진보 보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념 성향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들이 이제 청년 정책들을 직접 만들고 반영을 하자라는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념을 좀 떠나서 그렇죠. 탈진영 그렇죠. 탈진영 정책 싱크탱크 뭐 굳이 네. 표현하자면 그래서 거의 정치계 아이돌, 그- 정치계 네. 동방신기. 자칭 자칭 아이돌병 걸려가지고 제가. 네, 이렇게 좀 훈훈한 또 이동수 대표 모셨는데요. 뭐 방금 뭐 정치계 아이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사 저널에서 예. 네, 대한민국 그 정치 리더, 차세대 정치 리더 100인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차세대 리더의 정치 분야가 이제 한 10몇 분 계시는데 그렇죠. 거기에 10명 중에 1인에 들어가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귀한 분을 제가 네. 모셨고요. 좀 그래도 뭐 근황 얘기가 좀 나온 김에 네. 오늘 또 책 한 권을 또 예. 따끈따끈한 책을 한 권 네. 가져오셔가지고 그 또 제가 또 이제 소개를- 한 1년을 준비를 네. 우선 책 소개 시간을 네.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제가 1년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른이 정치사라고 네. 해서 이제 저희 2030 또래들이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런 네. 사건들에 대해서 제가 그 지역을 여행을 가고 네. 거기에 얽힌 정치적 이야기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강원도에 사북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이제 1980년에 광부군들이 파업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북 사건도 그렇고 뭐 부산의 부산 정치파동, 제주 4.3, 뭐 베트남 전쟁 등등 해가지고 네. 이렇게 좀 한국 정치사를 좀 알기 쉽게 전하자라는 네. 취지로 이제 썼습니다. 예. 저도 예약 판매는 들어가서 봤는데 예. 책은 실제로 처음 봤어요. 예, 저도 이게 오늘
출판사에서 오늘 받아가지고 아직 네. 시중에 있는 서점에는 아직 안 깔렸고요. 아직 시중에도 네. 없는 책을 1호로 받으신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영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그 정치사 어떤 현장에 직접 다니면서 예. 이 책을 집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1년이나? 그렇죠. 제주도 네. 같은 경우도 가서 네. 4.3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답사를 하는데 그때 음. 또 미래당 분들을 김소희 대표님이랑 만나 뵀었죠. 예. 그건 인연이죠. 예. 그 유튜브에 올리셨는데 제 거는 자르셨더라고요. 그래요? 왜 잘랐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여행 다니신 거네요? 뭐 답사라고 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뭐 사복-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이제 강원도 사북 네. 여기는 이제 태백시의 철암동이라고 해서 네. 여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정선 뭐 삼척 못지않게 아. 탄광촌이 컸던 지역이죠. 정말 이 사진을 제가 이제 자세히 저는 봤는데 네. 되게 리얼해요. 직접 찍었으니까요. 네, 사진을 그리고 되게 잘 찍은 것 같아요. 예. 뭐, 사진에 좀 조예가 있으신 것 뭐 좋은 카메라로 같아요. 찍었어요. 카메라가 좋은 네. 그런데 정말 사진도 굉장히 좋고요. 네. 뭐 사북에서의 어떤 사건들 예. 저희가 아직 안 읽어봤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주시고 네. 뭐 서평이라도 좀 서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줄 평이라도 네, 좋으니까. 방송을 한번 할까요? 뭐 영광이죠. 뭐 저를 네. 불러주시면. 그래서 뭐 김영삼 대통령 이야기도 있고요. 네. 제주 4.3 얘기도 있고 심지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도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베트남 전쟁의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좀 이제 공부하고 알려야겠다 해서 이제 제가 실제로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그 한국군 증오비 무슨 뭐 위령비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많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이 뭐 이렇게 길게 네. 있으면은 네. 호치민이 아래고 뭐 하노이가 요 위라고 했을 때 네. 이제 가운데 다낭과 여행지. 요즘에 이제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죠. 근데 네. 다낭부터 해서 그 주변에 뭐 네. 꽝남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인근에 되게 한국군이 주둔을 많이 해가지고 학살이 많이 이루어지고 또 한국군 증오비나 뭐 네. 위령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제 둘러보고 취재를 했는데 음. 베트남이 운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오토바이가 많아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네. 근데 베트남을 도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제가 몰아본 적이 없는데 네. 베트남에서 빌려가지고 처음 타보는데 브레이크 거는 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오락실에서 이렇게 뭐 이거 타잖아요. 땡기면은 팍 나가는데. 네, 그거 해서 이제 죽을 뻔했죠. 조심했어야 돼. 네, 살아서 왔습니다. 네. 그런 에피소드들도 좀 담겨 있겠네요. 예. 어른이 정치사. 네. 많은 관심 제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작인 청년 정치도 쓰셨어요. 예. 청년 정치 크루에서.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또 많이 있고 네. 저도 집에 있는데 이렇게 좀 집필을 하시니까 참 대단하고 저도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베트남 한번 가고 싶어질 네. 것 같아요. 가면 진짜 의미도 있고 또 네. 재밌기도 하고요. 베트남이라는 네, 나라 네, 자체가. 네. 네. 베트남 가이드는 제가 가능합니다. 말은 못하지만.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또 청년 정치 크루 이등수 대표를 모셨고요. 뭐 그럼 어쨌든 오늘 주제로 좀 다시 돌아가면 대한민국 정치 세대 교체예요. 관련한 뉴스들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해외 젊은 정치 리더들이라고 잡아봤어요. 앞에도 잠깐 소개했는데요. 그 뉴질랜드에 네. 저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어요. 네. 나이가 39살입니다. 기사 중에 그에게 조언은 필요 없다라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핀란드의 산나 마린이라고 하는 34살 총리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지구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약간 되면서 이제 아던 총리도 되게 30대 총리니까 이제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핀란드의 이제 최연소 총리 기록을 깼는데 그 산나 마린한테 좀 해줄 말 있냐고 이렇게 저신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그 말의 첫 말이 내가 해줄 조언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뭐 같은 젊은 좀 청년 정치인이 수장이 됐는데 뭐 조언해 줄 게 있냐고 했더니 그는 조언이 필요 없고 보통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쉽게 생각해버리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그는 총리이고 정부 사람이고 나로서는 뭐 잘하라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새롭게 들렸던 것 같아요. 뭐 젊으니까 어쩌고 이게 아니라 젊다고 해서 전문성이 없거나 이럴 건 편견이고 이미 그는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고 딱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이 뉴질랜드와 그러게요. 어떤 핀란드의 어떤 정치 문화나 인식을 좀 엿볼 수 있었거든요. 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약간 네. 그동안 국가가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축적되어 온 문화적인 요소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정치가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뭐 네. 우리는 야당 대표라고 막 몰래 죽이고 막 이런 일은 없잖아요. 예. 음. 근데 저는 이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최고 리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여기 좀 문화적인 요인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사례가 있긴 했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26세, 만 26세 이제 사례가 있죠. 예, 국회의원이 되고 네. 그리고 30대 중후반부터 이미 원내대표를 김영삼 그 당시에는 이제 원내 총무라고 했는데 네. 그 원내대표도 이제 30대 후반부터 하고 40대엔 네. 이미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네. 유력한 주자가 될 뻔도 했죠. 그때 네. 40대 기수론 네. 내세우고 네. 그런데 이 김영삼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원래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정치를 시작한 게 자유당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자유당에서 시작을 하다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을 추진하면서 이 삼선 개헌에 반대를 하고 당을 나와서 이제 뭐 신익희 이런 분들이랑 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이제 김영삼 의원이 또 성격이 또 얼마나 화끈하세요, 김영삼 의원이. 네. 대통령이. 예. 막 나 가만 안 있는다 나간다 이러니까 네. 그 자유당에서 이기붕 나중에 부통령을 하셨던 네. 그 이기붕 뭐라고 씨라고 해야 되나요? 이기붕 뭐 이기붕 씨? 씨가 와서 네. 이제 삼성 개헌을 하면 안 된다라는 설득을 하는데 이거를 김영삼 의원한테 직접 가서 한 게 아니라 네. 김영삼 의원의 아버지인 김홍종을 찾아가서 한 거예요. 아, 근데 왜 아버지?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동료 의원이잖아요. 따져보면 아무리 네, 네, 김영삼 네. 의원이 20대고 30대 초반이고 해도 네. 동료 의원인데 동료 의원을 설득하는 거를 음.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한다? 음. 이게 저는 그냥 그 시절에 그 시절에도 YS는 20대 때 국회의원이 됐고 막 이런 걸 우리가 마치 신화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워낙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좀 특별하고 좀 이렇게 특출났던 측면이 있었던 거고 사실은 토양 자체가 동료 의원도 어떻게 보면 애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약간 아버지의 후광으로 됐다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후광으로 된 건 아니긴 해요. 사실. 아니면 어쨌든 아버지가 권하면 따를 거다. 네, 뭐 그러니까요. 이런. 네. 아, 그러니까 네. 김영삼은 뭐 20대 뭐 네. 애니까 아버지를 설득하면은 말 듣겠지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냥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 그동안 뿌리 깊은 이런 유교 문화 같은 그렇죠. 것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네. 하고 또 거기에 요즘 이제 또 특정 세대의 정치 세력이 이제 좀 과하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진출함으로써 586 세대. 그렇죠. 예, 뭐 586 정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좀 복합적으로 얽혀서 지금 이제 역대 최고령 국회가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우리 역사에서도 좀 사례를 벌써 네. 역사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그렇죠. 같은데 뭐 되게 어쨌든 오래됐죠, 뭐. 네.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그 40대 기수론을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네. 했고 김대중 대통령이랑 했고 이인재 네. 이인재 의원이죠. 예, 이인재 의원도 97년에 젊었죠. 경선 네. 도전할 때 40대 네. 기수론 들고 나와서 네. 사실 또 도전을 했거든요. 네. 당내에서. 근데 사실 보면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그런 뭐 삼김청산부터 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어떤 젊은 세대 교체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이제 2020년 거의 다 왔는데 한 네. 최근 20년은 이 40대 기수론이나 세대 교체론이 제가 볼 때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네. 거의 그래서 그냥 그때 그 진입했던 네. 어떤 그 다음 세대 정치인들이 거의 20년간 계속 그 그렇죠. 아성을 좀 이어오는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게 저는 네. 좀 이 정당의 권력 구조와도 어느 정도 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을 네네네.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젊은 세력들 특히 뭐 예전에 한나라당의 소장파라든지 네. 아니면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이제 그 당시 이제 30대 386들 이분들이 많이 진출했던 거는 네. 뭐 17대 총선은 그 2004년에 그 386들이 네. 많이 진출했던 그 경우는 좀 대통령 탄핵이라는 좀 돌발 변수가 제가 있었지만 이제 2002년도죠. 2004년이죠. 아 2004년도잖아요. 그리고 그 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삼김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네. 김영삼, 뭐 김대중, 김종필을 주축으로 한 강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총재들이 이끌어오는 그렇죠. 그런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당의 필요에 아니 이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좀 개혁적이고 새로운 인사들을 많이 영입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피 수혈이라고 했죠. 이게 그냥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해서 그냥 네. 이분들이 기존의 이런 기성 정치인들을 쳐내고 워낙에 권한이 막강했으니까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김영삼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재 의원이나 김문수 의원, 민중당 예, 네. 이런 분들 영입하고 뭐 김대중 의원도 사실은 네. 386 정치인들을 본인이 이제 많이 대거 픽업했죠. 수혈을 한 경우죠. 네.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정당의 이런 권력이 좀 분산되면서 네.
그 전 시대만 해도 그래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총재들이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네. 이 권한이 분산이 되니까 오히려 기존에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본인들이 뭉쳐가지고 네. 그 세대가 뭉쳐서 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않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약간 정치 권력 구조, 문화라는 측면도 있겠고 그 정치 권력 구조로 볼 때도 네. 어떤 좀 특정한 세대의 어떤 독과점 네.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면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냥 뭐 네. 중앙 집권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지만 네. 오히려 그게 역설적으로 네. 이제 특정 그룹이나 아니면 층에 이렇게 그렇죠. 권한이 좀 몰려간 그런 맞아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청년 정치 크루의 전작, 청년 정치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라는 것의 어떤 폭도 너무 한정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아까 이제 그 핀란드 사례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아까 마린 총리가 3인당이고 연정을 이제 하잖아요. 네네. 몇 개 당들이 이제 연합 정부를 꾸려서 이제 총리를 추대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제 중앙당, 녹색연맹, 좌파연맹, 그리고 뭐 인민당 뭐 이런 것들이 연정을 꾸리는데 여기에 4개 정당의 대표가 모두 여성이고요. 그 중에 3명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라고 하는 토양이 굉장히 이제 저변이 넓은 건데 보니까 이 정치권의 이 청년들을 수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이나 문화도 굉장히 탄탄하고 그리고 이미 그 당내 당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벌써 이 산나마린 총리는 2006년도에 그 3인당에서 청년당 활동을 시작했고 네. 이들은 어떤 독자적인 어떤 권한을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네. 이런 문화가 굉장히 있는 것을 제가 좀 찾아보면서는 네네. 좀 너무 우리나라하고 네. 차이가 커서 네.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음. 근데 그 청년 정치 말고 그 이동수 대표가 이제 좀 제기한 내용 중에는 뭐 마크롱이나 네. 트루도 총리나 뭐 크루츠라든지 그렇지 이런 얘기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냥 네. 청년 정치라고 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제가 아직은 그냥 여기서 오늘 얘기가 나온 뭐 저신다 아던이라든지 네. 뭐 올렉시 혼차루크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 아직은 파악을 못했어요. 근데 네.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추구하는 청년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제 소신이기도 한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뭐 이분을 뭐 싫어하진 않지만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사실은 피에르 트리도라고 해가지고 네. 그분이 15년인가 16년을 총리를 했어요. 캐나다에서 총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치 커리어가 전혀 없다가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제 연설을 잘 해서 그걸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경우기도 하고 크루츠 같은 경우는 그 오스트리아의 되게 고질적이기보다 요즘에 이제 또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극우적 스탠스로 이제 이민 반대 정책을 펴고 메시지를 내므로써 각광을 받아서 총리가 된 네. 거거든요. 근데 과연 뭐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의견이 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에 이제 저희 정당들이 해왔던 것처럼 뭐 수천억대 자산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인의 그냥 자녀들이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청년 정치 버프를 받고 정치권에 진출하는 게 과연 옳다고만 볼 수 있을까? 그냥 나이로만 저는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저는 청년 정치라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인가에서 이거 실명 거론해도 뭐 괜찮지 되나요? 않을까요? 네. 뭐 유튜브 나갈 땐 좀 삐. 그뭐 경선에서 뭐 오세훈 아니 저는 그 정몽준 그 당시 후보가 네네네. 이제 서울시내 버스 요금이 뭐 70원 정도 하나요? 이 얘기해가지고 네네네네.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이미 다 아는 알려진 네. 뉴스네요. 네. 근데 저는 네. 전 청년 정치라는 게 예를 네. 들어서 최저임금 뭐 얼마 받아야 되는 거를 월급 얼마 받아야 되는 거를 이제 네. 월말에 계산해 보니까 뭐 사장님이 한 2-30만 원 안 준 것 같아서 이걸 따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뭐 인턴을 1년을 했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이런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네. 나이가 뭐 80년대생이다 90년대생이다 해서 네. 그냥 국회에 들어오는 걸 저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어리다라고 하는 거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다면 어리니까 능력이나 전문성이 무조건 부족할 것이다. 네. 이것도
어떤 편견인 것 같고 네. 어리면 청년성을 가지고 개혁적일 것이다. 이것도 편견인 것 같고 두 가지가 다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공수 대표님이 말한 거는 나이가 청년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게 어떤 개혁성을 담보하지 않는다.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저는 둘 다 너무 네, 동의합니다. 저도 네. 참 기존의 정당들이 보면은 이 청년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이제 지역구를 뚫는 게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비례에서 네. 뭐 청년 비례로 돼가지고 이제 국회에 진출하는 경우인데, 음. 근데 지금까지 청년 비례의 모습들을 보면은 뭐 물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정당에 줄 잘 서서 네. 아니면 뭐 정치인의 자녀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름 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전 이런 분들이 국회 들어갈 바에는 그냥 청년 비례 없는 게 낫다. 그냥 청년들 빵 풀어여도 네. 예를 들어서 샌더스 같이 막 70대 어르신이어도 청년들 지지를 네, 받죠. 청년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맞습니다. 또 청년들의 고충을 알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줄서기나 아니면 정당도 청년을 그냥 들러리로 쓰는 이미지용으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동의를 하고 있고 네. 이런 식이 너무 동의를 하는데 좀 그런 저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청년 정치인들을 길러내는 환경 그리고 예를 들면 청년 그룹이 당에 있을 때 그들에게 인사권이나 재정권 같은 것을 전폭적으로 보장해서 그 청년들이 그 안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고 당내에 어떤 비판할 것 비판하고 이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네네. 그런 저변이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이 그렇죠. 해외를 네. 얘기할 때는. 그게 저는 결국에는 네. 결국에 돈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독일의 네.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영유니온이라고 해서 이제 메르켈 총리 있는 기민당의 청년 조직인데 네. 이 청년 조직이 인구라고 하면 안 되죠. 회원이 한 12, 3만 정도 돼요. 네. 이게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회원이 12, 3만인데 네. 사실 우리나라도 뭐 제가 속한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청년 당원만 모으면 사실 그 수가 되긴 할 거예요. 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선에 이런 권리당원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경선 그 직전에 우르르 들어왔다 경선 끝나면 우르르 나가는 그런 페이퍼 당원이 굉장히 많고 또 청년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사실상 거의 없거나 뭐 그쵸. 있어도 그냥 기성 의원들이 그냥 기존 의원들이 용돈 주듯이 조금 주는 정도로 운영을 하는 권한이 없는 거죠. 네, 권한 네. 그냥 저는 예산과 인사 이게 네.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해요. 권한의 핵심은 네. 예산과 인사. 네, 근데 이제 그 기민당의 영유니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예산이 있고 네. 별도의 사무국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네.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정당의 청년위원회들이 그냥 국회의원들 무슨 행사한다 이러면 그냥 행사 때 우르르 가가지고 머리수 채워주고 그냥 국회의원이랑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자기 페북 프사 올리고 이런 일만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네. 이게 결국에는 그냥 말 잘 듣는 나팔수들만 양성하는 이 정당의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청년들이 개혁성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네. 결국에 정당 안에서 네. 먹고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 토양은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이게 일자리 그렇죠. 얘기하면은 막 밥그릇 네. 챙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네네네. 있긴 한데 네. 사실은 이게 전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월급도 주는 경우 없잖아요. 네. 청년 뭐 이런 네. 활동한다고 해서 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거만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은 아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직업을 갖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 네.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네. 뭐 부자들의 자녀분들, 정치인의 자녀들 이런 분들이 정치권에 많이 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냥 자기가 권력 욕심이 심해가지고 아 나는 이거 지금 좀 감수해도 꼭 권력 잡고 말 거야 이런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사무처의 어떤 인력이나 권한을 확충하는 문제들 아니면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확대하는 문제 이런 아니면 정당 후원금에 대한 좀 제한들을 많이 풀어가지고 네. 미래당 같이 되게 사명감 갖고 하는 정당은 이렇게 후원금도 많이 받고 네. 그걸 바탕으로 당직자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이분들이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도전을 하게 되는 이런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폭넓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청년들이 어쨌든 경제 활동은 또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네. 이런 어떻게 정치에 좀 뛰어들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나팔수라고 했는데 그냥 그 윗선의 눈치를 봐야 되거나 거기를 비판하지 못하는 네.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이렇게 독립된 어떤 권한을 보장받음으로써 예를 들면 당내 비판도 예. 맹렬하게 할 수 있고 네. 뭐 그런 게 좀 더 청년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줄 세우기를 한다거나 네. 이런 정도로는 좀 청년 정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자리 잡기가 좀 네. 좋지 않은 거 아니냐 현재로서는 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전 너무나 동의를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인사를 좀 먼저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뭐 여기 또 이제 댓글이 일단, 있으니까 태양 네. TV님은 뭐 오태양 대표님 아닌가요?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태양 TV 운영하는 네. 분이시거나 오태양 대표시거나. 될 김소희 것 같은데. 대표님이 동수님 반가워요. 네. 저도 이제야 인사를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크루저리님 또 네. 저희 자주 또 저희 방송하면 와주시는데요. 네. 크루저님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말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라는 말인 듯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나이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 버리는 그리고 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네가 뭘 아냐 뭐 이렇게 하는 아까 그 김영삼한테 안 가고 김영삼 아버지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네. 그런 저런 말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 네, 크루저리님 너무 동의합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네, 저도 그 괜찮아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라는 네. 거에 대한 네, 그 호적에 잉크도 안 마르는데. 네, 뭐 그런 근데 저는 그런 표현과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청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 네, 아니면은 경험이 없다. 근데 저는 그런 비판들이 네. 맞는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국제관계라든지 외교, 네. 경제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수십 년을 공부한 공무원이나 아니 뭐 학자라든지 고위공무원들 이분들하고 상대했을 때 사실 청년 정치인들이 비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근데 왜 청년 정치인, 그러니까 2030 정치인이 필요하냐 했을 때 그런 영역은 물론 그분들이 훨씬 잘하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 카풀이나 이런 타다 문제 같은 것들 사실 그 나이 때 분들은 타다 타본 분들 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드론 문제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우리 세대가 더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은 또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서로 영역이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쪽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키우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최지님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네. 지최님이라고 읽어야 지최님. 지최님이 네. 이제 세대론 386 세대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저는 사실 그 86세대 기득권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반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네. 사실 그 386 세대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80년대 학번, 60년대생 분들 중에 대학을 간 분들이 30%가 안 되거든요. 20% 정도. 네, 20% 조금 넘어요. 네네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정치권 활동하시는 분들은 서울연고 저 포함한 뭐 외대까지 껴서 뭐 아무튼 뭐 이런 그냥 네. 명문 대학교를 나온 분들이 엘리트, 소위 그렇죠. 말하는. 그 당시에 엘리트들이죠. 네네네, 근데 그렇죠. 그 수는 훨씬 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0대, 그냥 60년대 태어난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자영업자로서, 가장으로서, 또 비정규직 일용직으로서 되게 힘겨운 이런 그 고용 불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정년 퇴직이라고 해야 되죠. 정년퇴직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사시는데 네. 근데 우리가 86세대라는 그 프레이밍으로서 그 마치 386세대가 전부 다 기득권인 것처럼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의 이제 제가 속한 당도 그렇고 사실 뭐 거대 야당인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네. 그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지금은 그 이 양당의 주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저는 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세대에서 좀 친구 따라 강남 간 분들이 너무 많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네. 저희 또래는 모두가 다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지도 않고 네.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정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정치에 대한 뭐 욕심도 포함해서 욕심이라든지 사명감 뭐 이런 것들 등등 관심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세대 대학 다닌 분들은 지금의 이제 주력 정치인 분들은 네. 본인이 정치에 대해서 큰 어떤 비전이나 가치나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랑 같이 학생운동하던 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청와대 들어가고 하니까 같이 따라온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본인 보시기에. 저 이거 잘리는 거 아닌가 당해서 농담이고요. 네네네. 뭐 그런 당 아닙니다. 예. 네네네. 그 왜냐면은 많은 지금 주력 정치인 분들 중에 내가 뭘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그 지역주의를 깨자, 뭐 권위주의를 청산하자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본인의 평생을 바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당은 다르지만 그
뭐 유승민 의원도 전 솔직히 좋아하는 게 유승민 네. 의원도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뭐 우리가 진영이나 이런 걸 깨고 자 합의의 정치를 하자 이런 걸로 이제 오히려 같은 당에서 욕 엄청 먹고 네. 야당이던 그 당시에 새천년 민주연합이었나 아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네. 칭찬을 받고 이런 모습들 네. 저는 그냥 정치인이라면은 어떤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뭐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냥 친구들이 다 정치하니까 자기도 정치하는 것 같은 친구 따라 느낌? 강남 가네. 네. 저는 뭐 이 정도 비판은 예, 예. 민주당 훌륭하니까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아, 있다고. 네, 뭐, 청년들 이 정도 저도- 비판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비판, 뭐 바른미래당 비판, 민주당 비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정치 권한을 가지신 분들이 무언가 좀 비판받을 여지들은 저는 너무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이제 뭐 두 가지 얘기가 좀 길게 쭉 나왔는데 아까 그 외교, 국제관계, 뭐 경제 이런 부분에서 지식과 경험이 앞선 세대가 좀 더 우수할 수 있다. 청년 세대에 비해서. 하지만 청년 세대들은 이걸 바라보는 관점이나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전 너무 동의하는 게 제가 사실 청년 문제 같은 걸 가지고 토론회에 나가보면 이제 연령과 상관없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문제의식의 깊이란 측면에서 기성 정치 하시는 분들이 깊다는 걸 못 느껴봤어요. 사실 근데 청년 문제라는 게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핵심인데 이걸 보는 관점이 오히려 청년 단체나 그런 활동가들이 오히려 더 깊거나 예리하다는 느낌 많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가지고 온 근거들이나 자료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전문성이라는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경험 차는 있겠지만 어떤 문제의식이나 관점이라는 측면에서 이 기성세대가 가지지 못하는 그분이 굉장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부분은 비전의 차이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 정치인이나 리더들이 더 나은 비전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동시에 전문성을 갖춰가야 된다는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기 네.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세대 비판론 나왔는데 네. 이 세대를 전체로 비판하기에는 네. 조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네. 너무 저는 동의가 되고 다만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명감이나 비전에서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될까요?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세대론의 어떤 한계겠죠. 이걸 세대로 네. 통칭해서 비판했을 때 이게 세대론이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만약에 이 세대론을 조금 더 좁혀서 예를 들면 뭐 386 엘리트 정치인들 네. 또는 86 그룹 이렇게 비판의 초점을 좁힌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물론 이제 저는 네. 지금은 이제 586이죠. 586 네. 세대 전체가 기득권인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정계 진출해 있는 그 세대에 대한 뭐 네이밍은 뭐 86그룹 뭐 이런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사실 딱히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 저도 그 표현이 이제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레임에 대한 얘기는 있겠지만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사실 생각하는 게 이 촛불이 벌써 이제 3년 됐고 20대 국회가 이제 4년 됐는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어떤 전선이라고 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뭐 이거 지금 당 이름으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뭐 산업화 세력과 뭐 민주화 세력, 정치 세력 이 대립이 저희의 메인 전선이었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의 어떤 이해관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유한국당 비판에 좀 중심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지만 그 2000년대 후반부터 이 청년들의 문제 또는 불평등의 문제가 좀 대두되면서는 저는 이 진보 또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이 정치 세력의 공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해관계와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해관계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저는 생겼다. 그래서 전선이 예전에는 그 하나의 전선만 있었다면 지금의 청년들의 이해관계는 그 자유한국당하고도 좀 안 맞고 네. 민주당의 어떤 엘리트 또는 기득권 진보라고 하는 것하고도 또 안 맞는 거 아닌가. 전 좀 이렇게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촛불이 정권을 바꿨는데 그 청년들의 삶이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하다. 그런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비판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장도리라는 그 경향신문에서 네. 연재하는 만화를 풍자의 네.
그 신랄하죠. 갓돌이 시절이 네, 있었죠. 네, 네, 있죠. 그 장돌이 만화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네 컷인데 첫 번째 컷은 그 이제 산업화 시대 이제 할아버지가 뭐 내가 뭐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컷에는 그 86 그룹 정치인이 우리가 뭐 민주화를 일으켰다. 근데 갑자기 세 번째 컷에서 근데 물통에 물이 비었네 이러니까 마지막에 청년 세대의 젊은이가 이제 물통을 이고서 네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컷이 나왔거든요. 본 기억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되게 유명해요.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정권을 잡고 있고 또 본인들의 이 메시지를 이제 국정 운영에 반영하고 있긴 한데 정작 이제 그 이후에 뭐 제 호칭을 뭘로 해야 되나요? 맨날 형님 저 미래당 대변인 또는 정책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우인철 위원장님 네. 포함한 뭐 이런 제 세대 그리고 제 다음 세대 90년대 친구들 네. 뭐 이런 분들의 어떤 고충을 알아주는 정치인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저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양대 정치 세력이 지금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서 둘 다 책임이 있다. 저는 그 경중이 있겠지만 네. 둘 다 지금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전 비판받을 지점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거 떠나도 너무 과대대표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 30대 국회의원이 3명이라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물러나라 이건 아니고요. 네. 하지만 이분들이 너무 과대대표되고 있는 네. 현실이라든지 일정한 책임론 얘기가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게 하나 더 얘기해도 네네. 되나요? 저 그냥 지금 기존 정치인분들 중에 되게 훌륭하신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봐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언론 통해서 봐도 그렇고 나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훌륭한 분들도 물론 이 세대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대대표되고 저희 세대는 과소대표된 문제 제가 항상 이렇게 고민을 갖고 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그 인턴에 대한 갑질, 열정페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국회 보좌관 하는 인턴. 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사회의 모든 인턴. 제가 딱 10년 전인데요. 2009년에 언론사 인턴을 했는데 네. 무급이었어요. 네, 무급 인턴이었는데 이제 취재하고 다니면 막 차비도 들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인턴들이 차비라도 좀 달라 하니까 진짜 다음 달부터 차비를 줬는데 얼마 줬을 것 같으세요? 10년 전에요? 네. 5,000원? 근데 맞췄나요? 월 아니야 그 정도는 월 아니고요. 5만 원? 그 네. 차비 좀 줘라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진짜 차비만 달라가 아니잖아요. 그냥 뭐 그래도 좀 취재비라든지 이런 걸 줘라였는데 저희는 한 30만 원은 줄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10만 원 주더라고요 월. 근데 뭐 주 거의 6 취재하고 막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제가 2014, 5년에 열정페이 막 헬조선 이런 문제 확 커졌을 때 아니 도대체 언제적 열정페이인데 이제 와서 문제가 되나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고 또 수강 신청 문제도 사실은 대학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특히 이제 전공 필수도 수강 신청을 못 해가지고 수업을 못 듣고 한 학기 더 다니고 막 이런 경우들도 네.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껏 얘기를 안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우리 일상에 크게 와닿는 것들이어서 네. 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이런 좀 정치인들도 필요하다. 그게 말씀하신 네. 과소대표성과 문제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턴 대학교 시간 강사 네. 사실 다 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KBS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하는데 창가직이라고 해서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은 창가에서 커피 마시고 고된 일은 20, 30대가 다 거의 한다. 그렇죠. 요즘 회사들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요즘 많은 회사들이 그런다는 건 진짜 솔직히 저는 그리고 네. 공익들도 요즘 보면 구청 같은 데 가면은 공무원분들은 이거 비하는 아닌데 네. 공익들이 일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시달리죠. 예. 요즘 뭐 킹익 가딧 뭐 이러잖아요. 갈아 빠지고 있는 네. 공익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얘기를 첫 번째 키워드 하다 보니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쭉쭉쭉 넘어갔는데요. 한번 더 좀 보죠. 네. 김현우님께서 386, 586 세대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혹은 전면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자기 의제로 삼지 않았고 양당 체제의 의회 구조를 유지시켰다고 봅니다. 이동수 대표님께서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 빈곤 청년들을 그 삶을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게 좀 굉장히 좀 넓은 이슈를 좀 던져주셨는데 제가 좀 제안 드리는 건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에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있어요. 네.
그때 조금 현우님 그때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고요. 뭐 빈곤 청년 얘기는 방금도 나왔고 앞으로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빈곤 요거는 네. 그냥 현우님 네네. 말씀 네. 하나 좀 제 네네. 의견을 좋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네. 저는 사실 빈곤의 핵심은 전 주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그래도 먹고 살 집이 있고 네. 그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등 기댈 이런 방 하나 있으면은 네. 그래도 먹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음. 그렇게까지 쪼들리진 않잖아요. 네. 뭐 알바를 해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네. 주거비 같은 거는 진짜 당장 이게 한두 푼도 아니거니와 네. 이게 없으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네. 주거 문제가 굉장히 맞습니다.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저는 그냥 이상향은 자체 필터 하시고. 저는 이상향은 네. 저는 사실 땅만큼은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너무 좋은데요. 저는 예를 들면 근데 토지 이게 공개념 같은 네, 거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근데 물론 현실 불가능한 얘기인 걸 알고 저는 있지만 좋습니다. 저는 땅이라는 게 결국엔 수도, 전기, 철도랑 비슷한 게 아닌가. 공공재 아니냐. 네, 그냥 한 사람이 더 가질수록 나머지 사람들은 네. 뺏기잖아요. 아니 공기 같은 거죠. 다 같이 그렇죠. 공유하는 건데. 공기는 그래도 제가 더 쉰다고 해서 숨을 못 쉬시지는 않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에르메스 가방이나 뭐 네. 포르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100대를 가진다고 해도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삶에 네. 큰 영향이 없는데 네. 절대 없는데 네. 전 땅 같은 경우는 좀 그게 너무 심한 것 같고 전 특히, 인정. 예. 네. 요즘 부동산이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공공 임대주택이나 이런 걸 확대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제 작년에 그 네. 텐트 치실 때 그래도 한 두세 번 찾아뵀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이런 거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거기에 더해서 음. 저는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도 LH 사는 친구들 뭐 네. 엘거지 뭐 휴거지. 휴거지 막 이런 거 네, 하는데 휴먼시아 삶. 저는 이런 그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도 저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그동안의 차별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김현우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먹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그렇죠. 그래도 의식주에서 네. 주가 가장 좀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서 다 있지만 예.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주거. 1순위를 꼽자면 저는 네. 그거라는 생각이고 맞습니다. 그 이제 뭐 우리가 그동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뭐 기타 등등 차별에 대해서 뭐 아니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해왔지만 정작 우리 일상에 흔히 좀 만연해 있는 그런 주거 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해서는 크게 정치권에서 대두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요즘 이제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이런 거 강연을 좀 다니는데 가면 항상 그 얘기는 꼭 하거든요. 이런 야, 친구들 엘거지 뭐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음이 아픈 말아라. 거예요. 네. 되게. 그게 네. 근데 전 어른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네. 집이 못 산다고 해서 아니면 뭐 임대주택을 산다고 해서 놀리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게 2010년대 전후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 신도시 생기면서 아파트 단지의 특정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짓게 하면서 분양 세대들이 되게 임대 세대들 못 들어오게 막 주차장에 울타리 쳐놓고 임대 세대 자녀들 못 들어오게 막 울타리에 철조망 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보고 자란 친구들이 지금 청소년이 됨으로써 이제 문제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네. 저 세대 이제 제가 아마 뭐 조금 제가 2001, 2년도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 다녔고 그 전에 중학교 다녔는데 이 빈부격차라는 것도 제 기억에는 지금보다 덜했어요. 예, 예. 그냥 반에 이렇게 있으면 비슷비슷했거든요. 네. 사실 사는 게. 좀 그것도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 한 20년 사이. 이 사는 게 달라도 사실 못 산다고 놀린 그냥 예를 들어서 적었고 저도 이제 못 살긴 했는데 못 산다고 놀림 네. 받은 적은 없고 저는 뭐 네. 머리가 크다 뭐 저도요. 뭐 이런 걸로 이런 걸로나 놀림 받았지 그냥 외모로 놀림 받은 네, 물론 그런 건 그래도 안 있었죠. 되지만 네, 그래도 그런 그런 건 있었죠. 있었는데 아니면 이름 가지고 놀리거나 그렇죠. 근데 요즘에 아예 사는 것까지도 그거는 좀 저는 사회가 심각하게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그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네. 안 나오는 게 네. 다 두 가지, 본인들은 저는 좋은 데 사니까 두 가지. 네, 맞아요. 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본인들의 이해관계가 그 시대 차익이나 집을 가짐으로써 누리는 거기에 있거나 저는 그게 하나이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30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뭐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이 뭔가 좀 올라야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뭐 부동산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은 좀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네. 이미 다른 거 아니냐 이거 하나하고 그러니까요. 예.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정치적 이득인데 그러니까 중산층을 타겟으로 해야 재집권에 유리하다 또는 중산층을 타겟으로 해야 득표하는데
재선에 유리하다. 저는 이렇게 본다고 생각해요. 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 말할 것 없이 이 불평등이나 또는 청년 문제 뭐 이런 첨예한 이렇게 전선을 잡으면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이 부동산만큼은 좀 공유제로서 강화하자 이런 주장이 네.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주택이 100이라고 했을 때 50은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다주택자고 그 중에 반은 그냥 1가구 1주택자고 나머지 50이 집이 없어요. 일단 집이 있는 사람이 절반인데 거기에 집이 없는 사람마저 사실은 본인이 집을 갖고서 그게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집값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게 본인들한테 유리한 거고 네. 이게 저는 좀 일반 국민들의 인식 문제도 사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집으로 돈 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너무 만연해 있어서 집이 없는 사람마저도 그런 정책을 지지를 하니까 전 그래서 네. 대한민국이 부동산에 인질 잡혔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네. 그래서 이게 시세 차익으로 뭔가 부를 쌓는 거라는 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면 그렇게 할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여기서 그만큼 가져가면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주장을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 해줘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못 한다는 거죠. 네. 칼 맞을 것 같아요. 특히 이 동네에서 하면 칼 맞을 것 같은데요. 저 그 성신여대 쪽에서 네. 행복기숙사 짓는데 네. 반대하는데 그 네. 간담회 갔는데 저한테 1,000원이라도 내 집값 떨어지면 니네 다 죽여버릴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여보시라고 한번. 전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비극적이고 네. 그래도 이걸 얘기하는 정치 세력과 정치인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네. 봐요. 그리고 제가 어제 또 무슨 토론회를 갔는데 거기서 김소희 대표님도 만나고 녹색당의 고은영 위원장님도 만났어요. 근데 그 위원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유럽의 사례를 봤을 때 뭐 한 도시의 임대주택의 비중이 뭐 30%가 넘어가면은 투기로 돈을 버는 건 어느 정도 상세가 많이 된다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사실 기존 집값을 어떻게 잡으려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또 그렇게 사람들이 표를 주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일단은 임대주택을 좀 확대하는데 좀 더 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 미래당이 또 그쪽으로 또 그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으니까 네. 거기 저도 응원을 항상 하겠습니다. 같이 해야죠. 네. 네, 그러면은 조금 주제를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 젊은 정치인들 얘기했고요. 마크롱 트리도 얘기도 했고 정치 세대 교체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것도 그러면 좀 더 필요하면 뭐 하겠지만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제는 선거제도 개혁. 네. 정치를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 이게 뭐 정치 세대 교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선거제도라고 했을 때 네. 그 선거제도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지금 워낙 연동형 비례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는 뭐 비례대표제를 뭐 확대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작년에 북콘서트 할 때 그때 또 뵀었잖아요. 네. 저는 선거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비례대표를 물론 저도 이제 한 100석까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이 정치 개혁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까? 왜냐하면은 결국에 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또 비례대표제를 이렇게 쭉 순번을 매길 때 그 순번을 매기는 게 다 당 지도부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미래는 아니겠지만 네. 이제 양당이나 소수 정당이어도 기성 정당들은 다 당 지도부가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비례대표제로 다 임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출한 이 사람들이 과연 무슨 그런 개혁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실제로 국회에서 이렇게 개혁적인 모습들 보여주시는 분들 보면 지역구 탄탄한 분들이 네. 되게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저는 결국에 정치의 기득권이라는 거는 비례대표보다는 지역구에서 나오는 게 있고 정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는 그 지역구의 아성, 지역구의 기득권을 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역구 도전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게 저는 선거 운동에 관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네, 공직선거법 안에 이제 여러 제도들이 여러 요소들이 네. 있는데 선거 운동에 관한 조항도 굉장히 많거든요. 선거 운동을 뭐 가로막는 법들. 네, 네. 네네네. 왜냐면은
한 당해 보셨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선거법, 제가 선거법은 또 책을 썼으니까 네. 또 자세하게 설명해 청년 드릴 정치에 있습니다. 선거 운동이 특징이 뭐냐면은 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방식으로 정해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는 선거 운동이 몇 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현수막 걸고 그 뭐 유세차 앞에서 춤추고 명함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실 돈과 조직을 쏟아붓지 않고서는 힘든 것들이 많고 네. 공보물 만드느라 개고생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 세대에 누가 집으로 오는 공보물을 일일이 다 살펴보겠어요. 그냥 사실 모바일도 하고 싶다 하면은 네. 모바일로 해도 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제 규정을 둠으로써 이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역구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사전 선거 운동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현역 정치인들은 사실 자기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것만 해도 선거 운동이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이다만 해도. 네. 근데 정치 신인들은 일단 투표를 호소할 수가 없잖아요. 현역들은 뭐 그리고 주민들 만날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23일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지방 선거 같은 경우는 14일부터 선거 전 14일 전부터 이제 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일상과 정치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이제 정치를 괜히 사람들의 이제 일상에서 멀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기간을 정해 놓음으로써 이때 그냥 총력전을 펼쳐야 되게 만드는 네. 그럼으로써 많은 비용을 야기하는 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과 정치를 구분하지 않고 네. 더 그걸 일상적으로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의 형태대로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비용이 늘어나겠지만 네. 근데 방법을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라서 괜찮은데 제가 일단 네. 오프라인에서 뭐 네. 이제 저 내년 선거 출마니까 꼭 뽑아주세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선거법 위반이 되는 네. 현실이고 네. 사전 선거 운동 자체가 투표를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선거 이주하는 것도 워낙 시끄럽고 막 이렇게 피로한데 네. 1년 내내 선거운동하면 너무 지치지 않겠느냐 유권자들이.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게 스팸 메일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년 내내 그런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국민들이 거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자기가 정치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좀 정치를 일상과 나누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좋은데요. 생각. 하고 그 이제 뭐라고 제 영어를 못해가지고 크루저리님께서 이제 선거 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뭐 유승민이 좋고 문재인이 좋고 하면은 선거 뭐 투표제가 등등. 뭐죠? 결선 투표제 말하는 건가요?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선거 순번 매기는 거 뭐 이런 것들. 순번으로. 근데 네, 제가 네, 네, 네. 뭐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근데 제가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선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국회의원 단위나 뭐 지방의회 단위로 내려가면은 좀 뭐 비용상의 문제도 있고 또 유권자들이 정보를 다 이렇게 습득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시 좀 정리해 본다면 비례 의석이 지금보다 좀 늘어나면 좋겠다. 이건 이제 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네. 비례성, 대표성. 그러니까 사표가 지금 현재 소선거구에 너무 치우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국민들의 표가 많이 버려진다. 예를 들면 한 30%대 지지를 받은 정당이 국회 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경우 모든 결정을 그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30% 지지하지 않은 쪽은 이제 60-70%인데 여기 의사는 좀 반영되지 않으니까 조금 비례성을 높이는 쪽으로 좀 가보자. 뭐 이런 게 이제 기본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뭐 비례 의석을 늘린다거나 뭐 여기도 이제 문제가 아까 나온 게 뭐 당 지도부들이 다 비례 꽂는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 지금 패스트트랙 안에는 그 비례 공천을 개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꼽는 게 아니라 당원이나 프라이머리를 하는 쪽으로 요 내용이 제가 의무로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어쨌든 그거 한다고 뭐 청년의 어떤 보장이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저도 네. 요즘 계속 고민을 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김현우님께서 네. 뭐 비례대표 확대랑 공천 방식을 개방형 뭐 당원 네. 투표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당원 투표가 그러니까 진짜 모든 국민이 정당에 가입을 해서 모든 정보를 습득을 하고 본인에게 맞는 사람을 투표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은
이 당원 투표를 하면은 음. 이제 오히려 이 도전자들에게 좀 이렇게 벽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성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표들이 있거든요. 내부에 조직표가 있죠. 네, 조직표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네 무슨 축구 조직이 축구회, 맞아요. 무슨 바르게 살기 협회 이런 데서 갖고 있는 표들을 그냥 확 동원해 버리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국회의원 선거도 사실 그렇고 선거의 단위가 더 내려갈수록 사실 일반 국민들의 관심은 멀어지잖아요. 근데 구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 그냥 동네 유지들이 그냥 표 가지고 휘두르면은 이걸 어떻게 도전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래서 저는 그 지역구의 기득권을 깨는 여러 요소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선거운동. 그래서 지금의 선거운동은 돈과 조직 없이는 너무 힘든데 지역구에서 근데 지역구에서 그런 것들을 좀 깨나가면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도 그냥 선거운동 참신하게 잘하면 표 받고 이런 네. 게 좀 많이 활성화되면은 오히려 청년 정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거제도 개혁만으로 안 되고 네. 예를 들면 정당 개혁이나 뭐 정당 공천 다, 개혁 예, 이런 뭐 것도 다 맞물려 종합적으로 있고 가야죠. 예. 그거 외에 또 지역구의 폐해. 그러니까 네. 저도 지역구 폐해 동의하는 게 지역구 의원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산하에 줄 세우기 하잖아요. 네, 네. 권한이 지금 그렇죠. 워낙 막강하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뭐 정책이나 의정 활동보다는 지역 조직, 경조사 이런 거에만 그냥 네. 하고 일은 그냥 보좌관들이 다 써준 거 읽기만 하고 네. 이런 얘기들도 그러니까요.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폐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방의회, 전 솔직히 기초의회는 좀 부정적이거든요. 그냥 없애도 되지 않나? 왜냐면은 이 기초의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뭐 풀뿌리 민주주의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네.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뭐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현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현역 국회의원들이 당원, 뭐 당협위원회, 뭐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자기 그냥 속된 말로 꼬봉들 심어가지고 네. 조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 자리 네, 잡고 아니면 지역 유지들이 그냥 본인들 뭐 할 건 이룰 걸 다 이뤘으니까 이제 네. 아 마지막으로 뭐 의원 배지나 달아야지 해서 이제 오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저는 솔직히 기초 의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이 부정적으로 보는 취재는 좀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이 사실은 행정을 많이 메꾸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의회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뭐 분권이라는 차원에서 행정도 있지만 주민들이 선출한 어떤 대표들이 어떤 의회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의회주의 이런 네. 것들이 다 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금 말한 그런 부작용이 저는 또 네. 워낙 커서 이게 없애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좀 돼요. 그래서 약간 정말 좀 그 방안을 좀 고민을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뭐 기존의 이제 정치인들도 있지만 또 새로운 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들어가서 정치 경험을 쌓는 기회로 또 작동할 수도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 정치인이나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들이 이제 정치적 역량을 쌓아갈 수 있는 또는 기회가 주어지는 공간일 수도 있다고 봐서 네. 저는 이게 그래서 조금 이 기초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네. 좀 또 잘 운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네, 한편으로 합니다. 저는 그거는 그냥 네. 사람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근데 저는 이제 청년들이 정책 역량을 쌓아가려면은 사실 지역도 좋지만 그냥 정당의 어떤 사무처, 정책연구소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정치크루 멤버 중에 네.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워싱턴에 있는 이제 연구소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잠깐 이제 인턴을 했었어요. 네. 근데 워싱턴 얘기를 해주는 게 전 너무 부러웠던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당들이 그냥 이벤트성으로 강연을 열고 그것도 아주 짧게 그냥 열기도 하거나 정치인들 그냥 와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가거든요. 네. 축사만 막 30분씩 하고. 근데 그 미국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공화당 계열의 뭐 헤리티지 재단이 거기였던 네. 것 같고 브루킹스 연구소 뭐 이런 네. 이런 여러 정책 연구소들이 활성화돼 있는데 이제 시민들이 퇴근하는 시간 뭐 7시 8시쯤 해가지고 그 워싱턴에 이렇게 그 정치 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는 존이 있대요. 우리로 치면 여의도 같은 데인데 그런 데서 강연을 그렇게 많이 열고 그냥 시민들이 그냥 퇴근길에 그냥 들러서 얘기 듣고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치 인문학 강연 듣듯이. 저는 이런 좀 정책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거는 기초 단위보다는 중앙에서 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물론 말씀하신 의견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네. 그 시도당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대도시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중앙당의 어떤 그런 기능들도 있고 네.
사실 저희 이제 시도당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서울에 있는 어떤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뭐 정치 연구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 지역이 너무 척박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런 자리가 너무 없고 연구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은 좀 그런 게 좀 제발 좀 지역에도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또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일단은 방금 말씀해주신 취지와 함께 네. 또 지역에 있는 또 그런 싱크탱크들이 또 생기면 저는 또 좋겠다는 생각 또 들어요. 네네. 거기에도 그런 건 필요하니까. 네. 지금 이제 김현우님께서 네. 청년 정치가 지방 의회에서 기회가 더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체제에서는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워낙 국회의원 한 번 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정당과 그런 정책 싱크탱크들과 이런 파이가 커지고 또 저는 예전에 이제 오세훈법 때 없앴던, 저는 물론 오세훈법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세훈법 때 없앴던 것 중에 저는 지구당 폐지한 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당의 지역 사무소를 없애버리니까 그 자리를 현역 국회의원들의 사무소들이 채웠단 말이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좀 정당 정치가 확대되는 제도적 대안들이 좀 마련이 된다면은 굳이 우리가 꼭 구의원 배지를 달지 않아도 정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충분히 확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어쨌든 문제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 좀 같이 얘기해 본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직업으로서의 정치. 요거 이제 또 역시 청년 정치 크루의 신간이 신간이 아니죠. 전간 네,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읽고 네. 또 인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영역의 일자리 지금 좀 전에 앞에 이제 연구소 얘기도 했는데 너무나 이제 비전이 없다. 좀 요 얘기라고 저는 얘기했거든요. 네. 직업으로서의 정치 조금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제 막스 베버가 쓴 책이죠. 직업 이제 원래 소명으로서의 정치인데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번역하신 분들도 있어요. 최장집 교수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제가 작년에 썼던 청년 정치란 책에서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이 파트를 쓰고 이제 직업으로서 정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의 정치는 사실 직업으로서의 매력은 제로죠. 왜냐하면은 이런 정치 활동한다고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진 이런 것들인데 국회의원 보좌진도 사실은 진짜 열악해요. 저도 이제 국회에서 1년 반 일했었는데 일단 휴가를 함부로 못 갑니다. 가고 싶을 때 못 가고 1년에 뭐 일주일도 못 가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일주일도 못 가는 휴가마저도 그냥 의원이 해외 출장 갈 때 야 너네들 그냥 번갈아 가면서 쉬어라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의원 갈 때 맞춰서 저도 쉬어야 되는 거밖에 없네. 그냥 이게 왜냐면 인사권이 전적으로 의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너 내일 나가 이러면 그냥 당장 다음날 짐 싸야 되니까 이게 직업으로서의 이제 매력이 제로인데 사실 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 사명감도 없이 정치하려고 하느냐. 근데 그 정도 사명감 갖고 정치하려는 사람은 저는 10년에 한두 명, 뭐 물론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한 국회에서 한두 명 진짜 내가 뭐 어떤 가치를 위해 평생을 희생을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웅적인 등장을 기원하는 소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잠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정치의 어떤 뜻을 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는 거라든지 어떤 마치 그리고 국회의원이 약간 시다바리처럼 국회의원이 하라면 하는 이런 문제하고 사명감이 무슨 관계죠? 예를 들어서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정치인 시다바리 하는 게 사실 사명감은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죠.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단 두 가지인데 정치적 욕심 또는 그냥 일자리 안 잘리려고 먹고 살려고. 근데 이런 정치 구도에서 과연 그냥 비서나 보좌관이 자기 의원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의원실이 이제 소신을 갖고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뭐 영웅적인 등장을 기대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가 선진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전적으로 그냥 특출난 개인이 하드캐리하는 사회는 좀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나 가능했던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는 돈 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 소신만 갖고서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명감만 갖고 정치해라. 이게 사실은 그런 특출난 개인이 하드캐리하기를 바라는 어떤 소망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연결해서 근데 왜냐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인재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다른 인재들도 이제 네. 유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와야죠. 일단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단, 여기에서 예. 하려면 인재풀이 많아야 전 그 네. 안에서 뛰어난 청년 정치가가 탄생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처럼 진짜 완전 척박한 토양에서 그냥 사명감, 소명의식 또는 정치적 권력욕 이런 것만 갖고 이제 활동하기에는 너무 이제 인재풀을 좁히거니와 사실 소명의식을 갖고 해도 먹고 살기 곤란해지면 떠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남는 거는 권력욕 때문에 이제 의원들의 속된 말로 딸랑이를 하는 이런 분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되게 꼰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소명감과 사명의식이 있으니까 불합리한 걸 받아들이고 일을 해. 그게 꼰대 같은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그렇게 들리는데요. 심지어 한 200년도 더 된 그 애덤 스미스가 네. 그 국부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빵집 사장이 빵을 굽는 것은 개인의 어떤 자아를 실현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어떤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동기 이런 개인의 이기심들이 모여서 결국에 사회는 발전한다. 네. 이게 물론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논리로 악용되곤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을 하는 거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은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이 인재가 정치, 모이고 네. 국민들이 바라는 네. 정치의 질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저는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한 명의 소명의식 갖고 진짜 먹고 사는 걱정 다 뿌리쳐 가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이 이끄는 정치보다 그냥 먹고 살기에 왔어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이제 그것도 소명의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정치가 더 선진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동의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소명의식이랑 그걸 연결하는 것부터가 별로 동의가 좀 잘 안 돼요. 그렇죠. 네. 뭐 솔직히 돈 벌려면 다 기업 가고 했겠죠. 네, 네, 네. 이미 정치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 가치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정치권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뭐 직업으로서의 정치 뭐 나온 김에 막스 베버 얘기 조금 해보면 네, 정치가가 갖춰야 할 자질로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그래서 열정은 정치적 대표성에 헌신하려는 태도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뭔가 공심이랄까요? 내가 이걸 통해서 조금 공공성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거라면, 책임감은 내가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열정과 책임감 사이에서 요구되는 것이 균형 감각이다. 균형 감각은 내적 집중력, 어려워지네. 내적 집중력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너무 어려운데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체게바라 표현대로 뭐 우리 모두 뭐 꿈을 가지자 하지만 리얼리스트가 되지 않고 뭐 아무튼 그리고 그냥 김대중식으로 말하면 뭐 상인 감각과 선비 정신의 균형을 찾아 그렇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치가 현실이구나를 제가 항상 많이 느끼는 게 저희는 솔직히 지금 권한도 없잖아요. 권한도 없고 이게 얽힌 게 없으니까는 그냥 하고 싶은 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이제 배지를 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이해관계들과 얽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법안 하나를 추진할 때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예를 들어서 택시 사태도 보면 이제 스타트업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소비자 얘기도 들어야 되고 또 노조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이게 되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지최님이 지금 동수님이 느낀 현실적인 벽이 어떤 게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냥 먹고 사는 걱정이 현실적인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정치권에 온 지 지금 한 5년, 횟수로 5년 차가 됐는데 올해는 좀 그냥 작년 말부터는 좀 풀려서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근데 그 전까지 거의 한 3년 넘게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고 친구들 버는 거 막 3분의 1도 못 벌고 이러는데 이게
내가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지금이야 그래도 제가 먹고 사는 활동비만 벌면 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더 이렇게 나이가 먹고 가족이 있다거나. 제가 또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부모님은 부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만큼의 돈을 벌어야 되는데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 맞습니다. 왜 먹고 사는 걱정이 저는 가장 큰 현실적인 벽이라고 생각을 미래당 합니다. 활동가들도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활동에 네. 집중하기도 어렵고 맞아요. 네. 또는 아까 말한 대로 파트타임이나 저도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할 때는 늘 이 불안감에 흔들리거든요. 이걸 정치에 집중하기가 네. 심적으로 막 한 번씩 현타가 와요. 네. 저 진짜 아,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렇게 와요. 제가 올해 네. 32인데 29대는 진짜 너무 힘들어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눈물이. 네. 그냥 막 펑펑 울진 않는데 자면서 그냥 눈물 찔끔 흘리고 말고 뭐 이런. 네, 진짜 이게 네. 근데 현실이고요. 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렇죠. 뭐 정치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나 이 사회 환경이라는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 우리 정치가 조금 바뀔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전 뭐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요 감사합니다. 세 가지 자질 나왔는데 네. 혹시 요거 말고 네. 뭐 어떤 자질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양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열정, 책임감, 균형 감각도 중요한데 거기에 양심? 왜냐면은 그래서 저는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뭐 공자, 맹자 이런 거 보면 맨 나오잖아요. 뭐 진짜 수호지신 같은 거 부끄러움도 알고 그렇죠. 수호지신. 네. 자기가 하기 싫은 거 남들한테 뭐 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네. 근데 요즘 정치에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요즘 말로 내로남불인 거잖아요.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뻔뻔해져? 저는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진짜로. 예. 저는 그게 약간 인지 부조화, 약간- 자기 합리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내로남불을 할 때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은 깨끗하다는 상태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근데 본인이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양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사실 전문성은 전 조금 떨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정치인이 방향만 잘 잡으면 그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제 스태프들, 보좌진이나 아니면 고위공무원들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리고 국회 사무처 직원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시거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정치인은 계절을 바꾸는 사람이어야지 계절 바뀌었다고 무슨 꽃 심을지를 계산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이 어디서 본 것 같죠? 계절을 바꾸. 저도 어디서 들은 거니까 한 소리겠죠. 네, 좋습니다. 자질까지 또 네. 얘기 들어보니까 좋네요.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질문과 저희 뭐 실시간으로 하면서 네. 좀 가고 있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계에 와봤는데 대안과 정책 와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게 정치 세대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계속 막 다 얘기를 했네요. 저희가. 그렇죠. 예. 네, 뭐 거의 다 얘기를 했는데 혹시 뭐 오늘 좀 나누지 못한 이야기나 네. 뭐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항상 뭐 인터뷰나 책에서 얘기하는 게 정치는 서비스업이다. 왜냐면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비전이라든지 현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정치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미래당은 솔직히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다수의 심지어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곳들도 이제 다수의 정치권에서는 일단 국민에게 그런 노력을 안 하죠. 그냥 정치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메시지만 그냥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고 특히 보수 정당은 그냥 아예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보 정당도 약간 꼰대적인 면모가 뭐냐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표를 못 받으면은 왜 국민들이 우리를 안 찍을까라는 고민보다는 그냥 국민들이 공부 안 해서 뭐 진보적 가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그냥 기업이 예를 들어서 장사가 안 되면 자기네들 왜 못 파는지를 탓해야지 소비자 탓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업이 있으면 진작 망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저는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또 외면받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부터 일단 정치권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정치를 좀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한 알리기 위한 노력도 지금 미래당 이 이웃집 청년들처럼 네.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 그렇죠. 이런 사실 생각. 제가 여기 쓴 얘기 방금 한 거예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치사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 없잖아요. 네.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좀 외면받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어쨌든 이렇게 외면받게끔 해도 어차피 자기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선거제도 얘기를 여러 번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청년이든 새로운 목소리든 올라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양대 세력이 어쨌든 출마하면 최소 독점적인 2당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쟁이 어찌 보면 사라진 거죠. 뭐 심판받았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두 개 정당이 정권을 지금 주고받는 전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정치 세력이 어찌 보면 계급화됐다. 귀족 계급이 됐다. 전 이렇게 좀 보긴 하는데 근데 그러면 이분들이 위협을 느껴야 자기들이 좀 설명도 못하고 외면받고 이러면 자기들이 권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협을 느껴야 정치에 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의 선거제도나 정치 체제는 전혀 위협받지 않는다. 결국 아무리 니도 나쁘고 니도 나빠도 결국은 둘이 다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는. 저는 그래서 과점 상태다 이 말씀이죠. 독과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철희 의원이라든지 뭐 표창원 의원이라든지 뭐 김세현 의원 다뭐 정치 이제 좀 젊은 세대가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정치 해보니까 힘들고 문제가 많다. 이 정도 하고 지금 퇴진한다고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더 책임감이 있다면 여기에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이 정치가 안 바뀌고 정치가 알기 쉽게 설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 지금의 정치 구조와 제도에 있다. 이거를 더 쳐들고 나와줘야 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분들이 위기심을 느끼고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선택받지 않는 조건이 될 때 저는 그때 좀 변화가 온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 거기에 더 나아가서 왜 꼭 비례대표만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돼야 되느냐. 지역구도 다양한 정당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전 그게 중대 선거구제보다는 사실은 그냥 무소속들도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토양은 결국에 그 선거운동이나 이런 제도들을 좀 손봄으로써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무소속들 진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15% 넘어야 100% 보전해주는 이런 문제들도 이것도 한번 피보셨잖아요. 뭐 보전 못 받죠. 국고로 가고 이제 그 표 받는 분들한테 그 돈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비용 자체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크루저니님께서 민주당에서 2030 남성들의 지지도가 없는 이유가 뭐 이명박근혜 때 교육 잘못 받아서라는 말이 나오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 발언이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2030 남성들이 좀 뭉쳐서 좀 들이받았으면 좋겠고 그 선봉에 제가 있으면 욕심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저 뭐 엠팍 이런 거 많이 들어가거든요. 엠팍의 정서가 지금 크루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진보적이지만 2030 남성들을 진보층 안에서 2030 남성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어쨌든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규정해요? 꼭 그냥 남성이 보수고 여성이 진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성별을 떠나서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좀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의 주류 몇 분이 2030 남성들에 대한 불만을 마치 이명박근혜 때 교육 잘못 받아서 라고 치부해버린 건 전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거랑 똑같은 얘기가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청년들한테 지지 없었잖아요. 새누리당이 그때 뭐 전교조한테 교육 잘못 받아서 이거랑 전 똑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요 정도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정치 세대 교체 주제로 되게 준비한 것보다 더 폭넓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 방송하면서 소감 좀 어떠셨는지? 제가 뭐 편집해 주시는 방송은 많이 해봤는데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생 라이브 유튜브는 또 처음이거든요. 근데 재밌네요 생각보다. 그래서 뭐 반응이 좋았다면 이따금씩 불러주시면 또 저도 종종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저희 사실 이제 이웃집 청년들 한지 4번째인데 진짜요? 사실 라이브로 들어와서 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되고 나서 올라가면 그거를 이제 보거나 또 이제 사실 요거를 전체 예를 들면 1시간짜리면 그 중에서 뭐 임팩트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거기를 뭐 한 1-2분짜리나 이렇게 편집해서 영상을 만들면 그거를 좀 많이 보는데 제가 요즘 그 편집 작업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배워야 되는데 뭐 그러고 있어서 어쨌든 요 라이브 또 묘미가 있는 게 또 실시간으로 또 해주시니까 처음 해봐요. 좀 재밌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라이브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토크는 아니고 배그 방송. 네. 배그 한번 같이. 이거 총선. 네. 아니 알겠습니다. 저희가 캐리해 드릴 테니까 따라만 오시면 돼요. 네. 저 민폐 끼칠 것 같은데. 네. 박재민님 말씀대로 저도 네.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주차장 시간이 때문에 네. 꼭 지켜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경비 선생님께서. 네. 네. 저희 뭐 이렇게 라이브 또 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편집된 또 좋은 영상도 또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저도 오늘 되게 즐겁게 했고요. 네, 20대 청년들의 오늘을 묻는다 이웃집 청년들 오늘 청년정치 크루의 이동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아마 서점에 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말쯤. 다음 주 말쯤. 네. 그 크루전 2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목소리라도 출연하고 싶은데. 예. 네, 뭐 저희가 또 뭐 기회가 되면 통화를 해봐야겠네요. 전화 연결 뭐 이런 거 해요. 네, 전화 연결. 저도 김현우님도 저도 네. 감사했습니다. 방송 네, 종료를 즐거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개인 메시지 주시면 전화 연결 한번 하죠. 그리고 뭐 저 페이스북 영어로 DONGSOLEE 치시면 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은 네. 뭐 여쭤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저도 언제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크루절님 아이디어는 또 품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